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 중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서의 형 집행에 오히려 미국인들이 나서 소말리를 반드시 미국으로 송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왜 한국의 일에 한국인들보다 더욱 맹렬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경찰로 근무 중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이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회 현상이 관측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다름 아닌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은 좀처럼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법이 없고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미국에 귀국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살아서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보복을 하겠다며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신경조차 안 쓰는 미국인들이 도대체 어째서 이런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분노하며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인지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소말리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소말리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소말리는 한국에서 괜히 까불다가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완전히 짓뭉개져 버렸으며 심지어 약물이나 경범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인생이 고꾸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 완전히 항복하고 사과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에 속아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죠. 하지만 저는 이건 전부 소말리의 쇼일 뿐이고 소말리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미안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서도 범죄심리 분석관으로 활약하고 있고 소말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의 행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가 다른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민폐를 부렸던 이유 자체가 두 국가는 치안이 매우 좋고 사람들의 성품도 온건하고 교양이 높은 걸로 유명하기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소말리의 그간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이번에도 소말리는 사과를 하는 척하며 동정 여론을 형성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미국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는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소말리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눈치고 만약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예 생존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여러 혐의들이 인정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미국 내의 한인 갱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같은 잘 사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미국에서 갱단 활동이나 하는 거냐고 반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한인 갱단은 미국 내에서도 꽤나 역사가 깊고 또 탄생 배경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갱단들은 자신들 개인의 금전적 이익과 약물 등의 이유로 조직되었지만 적어도 한인 갱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자신들은 미국 내의 비주류 인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니 침입자로부터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한인 갱단은 처음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들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다른 라틴계나 중국계 갱단보다는 애국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전투력은 이미 미국에서도 정평이 난 상태기에 일부 도박사들은 만약 소말리가 미국으로 추방당하게 될 경우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돈까지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미국 경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믿기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기에 한인 갱단들이 소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1992년 LA에서 일어난 폭동에 한인타운 역시도 폭동에 휘말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규모가 큰 폭동에 경찰들은 백인 거주 지역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던 코리아타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모든 인력을 백인 지역에만 집중시켰는데요. 그런데 모든 외신들이
코리아타운은 흑인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들조차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는 흑인 폭도들을 도저히 막지 못하고 방어선이 뚫리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러한 진압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폭도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과 군대까지 나서 LA 코리아타운 한국인들의 행동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성들은 전부 군대를 전역한 베테랑들이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IQ도 굉장히 높았기에 이러한 완벽한 군사 작전에 있어서 상당히 능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위기가 닥치면 늘 끈끈하게 힘을 합쳐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극복해냈는데요. LA 폭동 상황의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경찰의 부재를 빠르게 인식하고 기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책임을 다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가 모여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인타운의 한국인들 중에는 장교 출신이나 저격병 출신 등 징병제 국가 출신답게 다양한 보직의 엘리트 예비군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이들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옥상과 높은 지대를 관찰 및 방어 지점으로 정한 뒤 침입자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점했다고 했는데요. 또한 코리아타운을 구역 단위로 쪼갠 뒤 특정 구역을 순찰할 그룹을 할당하여 전방위적이고 전술적인 감시태세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옥상 방어의 경우 저격병 출신의 무장한 예비역 상점 주인이 맡고 실제로 폭도들을 향해 위협 사격까지 가하는 등 만약 거리를 더 좁혀 들어온다면 다음 탄알은 내 이마에 박힐 것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흑인들은 도저히 코리아타운만은 습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과 방어 체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지 위치와 조직적인 구역 설정은 군사 시나리오에서나 볼 수 있는 방어 전술이고 이는 군사적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전역한 지 십수년이 지났더라도 높은 IQ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기 및 도구의 천재적인 활용성이었죠. 일단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국가로 당연히 대부분의 한국 상점 주인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남는 여분의 총기를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학생들마저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선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총기를 남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분명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끈끈한 모습은 남에게 조금의 호의라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죠. 아무튼 한국인들은 소화기와 같은 도구를 연막탄으로 활용한다든지 차량과 가구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침입자의 속도를 늦추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번다든지 하며 무궁무진한 무기 응용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혼란스러운 환경에 적응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능력은 분명 이들이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코리아타운 내의 한국인들의 숫자를 고려해본다면 이들은 사실상 전문적인 진압 훈련을 받은 미국 경찰들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셈이었기에 미국 경찰은 한국인들의 폭도 진압 모습을 훈련 과정 개정에 참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이나타운 등의 몇몇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저력을 참조하여 자경대 결성에 대한 매뉴얼까지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누구도 한국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상점 주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량과 물을 전부 내놓았고 또 공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은 무기로 사용할 만한 여러 도구들을 무료로 공급하며 방어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밤까지 세워가며 경계 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도로 남에 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타고난 전투 능력과 뛰어난 IQ, 위기 상황마다 끈끈하게 뭉치는 집단주의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을 통해 미국 경찰조차 못 해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저는 이건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 민병대가 조직되며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한국인 갱단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민족들이 만든 갱단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말리를 잡아서 한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게 지금 상황이므로 만약 소말리가 미국에 들어온다면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곧바로 위치를 추적당한 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릴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소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한국 갱단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인들 또한 소말리가 미국에 돌아오는 즉시 이마에 바람구멍을 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남이 나라 일에 어째서 오히려 미국인들이 더욱 분노를 하는 거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과 소말리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미국의 정신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그건 바로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탓도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대중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꽤나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해 주었기에 미국은 기술 패권도 지키고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하며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최대한 빨리 승리로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경제 규모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기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혼란한 국제 정세를 함께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한국의 중요성 덕분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을 언급했고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듯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탓에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하면 미국의 형제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런 형제를 건든 조니 소말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 소말리 하나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하므로 더더욱 소말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한국의 편을 들며 한국인들보다 더욱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소말리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까지 희롱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의미는 한국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일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의 슬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미국 역시도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처럼 학대받고 차별받은 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러한 약자를 끝까지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이러한 숭고한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추모의 기념물과 상징을 역사, 투쟁, 집단 기억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상징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상징이 나타내는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는 9.11 기념관이나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등이 존재하고 미국인들은 이렇듯 숭고한 장소를 끝까지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통받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더 넓은 생각을 조롱해버렸습니다. 한국 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싸웠던 미국인들은 이를 양국이 공유한 역사와 희생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자신을 미국인으로 사칭하면서까지 미국의 국격을 더럽힌 소말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소말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복을 가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며 정말로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처단해버리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변을 가리면서 방송을 송출했음에도 소말리가 걷는 길거리의 현수막이나 들려오는 버스킹 노랫소리만 듣고도 정확한 소말리의 위치를 포착한 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빠르게 소말리를 붙잡았으며 심지어 소말리가 방송 중에 단 1초간만 노출시켰던 피자 박스의 로고만 보고도 소말리가 머무는 숙소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말리가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전략과 용감한 행동력은 전 세계로까지 퍼지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제는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일단 미국인들은 현재 소말리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한국인들처럼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며 소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의 소말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행동이 미국 법에 저촉되는지까지도 자체적으로 검토하며 그야말로 소말리에게 지옥을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정보 공유에는 미국 내 한국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어 소말리는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생긴 상황인 것이죠. 몇몇 분들은 저보고 그래도 경찰이면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명색이 경찰인데 이대로 소말리가 미국 땅을 밟자마자 보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경찰이 소말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국은 경찰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 어디서든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지만 미국은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는 국가거든요. 또한 경찰서 숫자의 한계 때문에 출동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죽 공권력이 부족했으면 미국은 $1000 이하 절도 범죄는 벌금도 없이 전부 봐주고 있겠어요? 또한 미국에서는 함부로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정당방위일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맡긴 국가입니다. 소말리도 이러한 미국 공권력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미국을 놔두고 한국이라는 매우 안전한 선진국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한국 공권력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10분 만에 달려와 상황을 처리해준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 공권력을 이용했는데요. 소말리가 얼마나 이러한 정보를 치밀하게 조사했으면 그는 한국 공권력의 신변 보호까지 요청하며 한국 경찰들을 마치 자신의 개인 경호원처럼 사용했겠어요? 결국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소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미국 경찰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소말리에겐 교도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그저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되며 전 세계로부터 찬사받고 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활개를 쳤지만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해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바보 같고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네티즌들은 자국의 여성들과 역사들이 완전히 희롱당하고 있음에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악 물고 못 본 척하며 도망만 다니는 일본 남자의 나약함에 조롱의 반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천재적인 전략과 대담한 행동력, 그리고 소말리와 그의 동료들까지 전부 제압해버리는 전투력 등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느낀 답답한 마음을 한국인들을 보면서 달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절대로 한국 남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죠. 저도 지금 알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위안부 배상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소말리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를 하는 외국인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위해 기부까지 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희귀한 일인데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소말리는 정말로 잘못된 국가를 건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반성을 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로 꽤나 말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는 그저 돈을 받고 몸을 판 매춘부인 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 깨달았고 반성하는 일본인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들은 소말리에게 한국보다도 호되게 당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희롱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자신들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멋지게 복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가지는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은 이제 정말로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며 절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한국은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세계적인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완전히 황금 고블린쯤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소말리가 멍청해서가 아닌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은 해외로 노동력 수출이나 하는 빈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강점이 있단 말인가요? 여기 한국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독일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한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와중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군 장교로 복무 중이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개발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던 여동생 마리가 돌연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로 부유한 국가고 기술력 또한 유럽을 선도하고 있어서 유럽인들 대부분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꿈처럼 여기며 수많은 유럽인들이 독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최고의 인재인 마리가 돌연 한국 같은 가난한 국가로 떠나겠다니 이건 마리가 협박을 당했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꽤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적에 광산회사에서 일하셨고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경험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독일 광산 노동자로 보내졌고 간호사 인력 역시도 대거 독일로 보내졌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너무나도 가난해서 인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역으로 독일로부터 인력을 수입해오게 되었다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시긴 했어요.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독일로 인력을 수출했지만 다들 게으름을 피우고 툭하면 일이 힘들다며 놀러나가기 바빴다며 독일의 이러한 해외 노동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한국인들만은 유일하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면성실했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늘 서로 힘을 합치며 역경을 이겨냈다고 했거든요. 당시 독일에는 다른 서구권 국가들처럼 유색인종이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만연해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성실함과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며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거라며 과거 회상을 하곤 하셨죠. 할아버지는 웬만해서는 칭찬이나 입에 바른 말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런 할아버지가 한국을 칭찬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나 가난했던 한국이 독일을 압도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한 나라가 발전을 꾀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만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독일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중진국과 선진국의 벽을 뛰어넘어
이제는 독일의 인재들을 전부 빨아들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믿을 법한 동화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마리는 단호했죠. 마리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지 오래라며 독일은 특유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에 기술력이 정체되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독일에서 배울 것이 없기에 한국으로 넘어가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이 만약 가난한 국가였다면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자신이 현재 독일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겠냐며 제가 지금 한국에 관해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독일의 폐쇄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매우 착한 아이로 언니인 제게 좀처럼 말대꾸를 하는 법이 없었을 뿐더러 그녀 또한 저만큼이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한국이 마리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동생이 저 정도로 홀려버려 정신조차 제대로 못 차리게 된 건지 저는 야비한 한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리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래도 마리는 한국 기업의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이게 아니라면 동생의 행동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방회의 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독일군 참모는 현재 독일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약화된 상태라며 늙어버린 독일군은 더 늦기 전에 혁신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이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뒤이어 한국을 언급하며 만약 독일이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독일은 몇 년 내로 유럽 최강의 군사강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될 거라는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한국의 협박을 당해 정신나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이 한국의 국방력을 배워야 한다는 기괴한 소리나 듣게 되다니 이건 참모 앞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모의 논리에 대놓고 반박을 가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야 한다뇨? 그 말씀은 한국이 독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경우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에게나 배울 점이 있지 약한 존재 따위에겐 아무런 배울 점이 없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 말에 참모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수십 년 전에서 생각이 정체되어 있군요. 물론 군인은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꽉 막힌 태도로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그런 자가 독일군의 간부라면 독일군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군요. 이미 정체되어 버린 독일군과는 달리 한국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이는 아시아 전통 군사대국인 일본을 추월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당신이 과연 장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산산업은 급속도로 거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탱크 한 대 없고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는 독일의 방산산업의 파이마저 전부 빼앗아가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방산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이 분야에서 꽤나 오랫동안 정체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이 추세대로 몇 년 내로 독일을 추월하여 방산 산업에서의 정상의 자리를 꿰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모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는 매우 이상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도대체 참모에게 아부라도 할 작정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독일의 자존심을 위해 저라도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인데 도대체 여기에 한국산 무기 따위가 낄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물론 한국은 매우 성실하고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국은 유망주 국가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독일을 뛰어넘는 군사강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축구 유망주가
건장한 성인 국가대표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주장에 참모는 무슨 이런 형편없는 놈이 다 있냐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전 세계가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단 말인가요? 지금 독일의 방산 사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훌륭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독일 무기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방산 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독일의 파이를 빼앗아가며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독일은 수년 내로 한국의 방산 산업에 완전히 역전당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무기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던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독일의 군대 시스템 자체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좀 보세요. 이건 분명 독일이 가져갔어야 할 이익이었지만 이러한 이득은 한국이 독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대 규모의 계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저 시작일 뿐이죠. 폴란드의 경우처럼 우리의 중요 고객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를 들 수 있겠군요. 호주는 최근 들어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로 호주는 독일산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한 중요 고객이기에 당연히 이번에도 독일산 무기를 선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독일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K9 썬더 자주포는 첨단 성능을 자랑할 뿐더러 검증까지 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K9 썬더는 첨단 탄약을 사용하여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52구경 155mm 대포와 4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제어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 기능으로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 매우 중요한 정밀한 이동식 화력까지 제공하죠. 거기에 더해 K9 자주포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운용되며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판매되며 이미 그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이는 독일의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능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과 K9 자주포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는 비슷하지만 오히려 독일 자주포는 한국만큼 강력한 화재 제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가혹한 환경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으로 독일은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연구개발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산 기술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단숨에 깨부수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독일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독일은 방산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독일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고 말죠. 바로 가격 문제입니다. 독일산 무기는 매우 비싸고 제약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 무기와 비슷한 성능을 보임에도 가격 차이는 1.5배나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대당 약 8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지만 독일 자주포는 12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내할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비슷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면 독일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일 무기가 비쌈에도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대체제가 생긴 상황이므로 독일 무기는 이제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독일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독일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인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사이 지금의 한국은 전통 기술 강국인 독일에 맞불을 놓으며 독일이 챙겨온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모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협상의 대가이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모든 것을 최적화해놓는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것이죠. 호주의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세요. 호주는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진 국가로 사막에서 산악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무기들은 호주 작전 환경의 극심한 열과 먼지를 감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호주는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하지만 그런 호주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K9 썬더입니다. 한반도는 그보다 더욱 극심한 열과 미세먼지, 그리고 추위까지 존재하거든요. 결국 한국은 전 세계의 험준한 지형을 모두 극복하는 K9 자주포를 개발해냈고 이에 더해 소수성 현타객을 사용하면 자주포가 고르지 않고 험준한 지형에서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어 호주의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성과 정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물론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호주의 구미를 당겼죠. K9 자주포는 인도와 중동의 덥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튀르키예의 사막 및 산악 지형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또 어떻고요? 이들 국가에서 K9 자주포는 추운 북극 조건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국 K9 자주포는 모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완성형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어떤가요? 물론 독일 자주포는 평지와 기후 조건이 평이할 때는 꽤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 시 과열되는 등 극한의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사막 기후에서 과열이 과도하게 빠르게 된다는 한계를 보였고 기존 서스펜션 시스템은 거칠고 고르지 않은 지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잘 작동하는 자주포를 원했으므로 독일산 자주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극한의 기후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죠.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매우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거든요. 한국은 간소화된 제조 공정을 구현했고 이러한 높은 생산 능력과 약속을 어기지 않는 책임감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인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분명 경쟁력이 저하되었지만 아직도 독일산 무기는 대체제가 없는 최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생산 주기가 상당히 길매도 독일은 매 계약마다 몇 년이나 생산을 추가적으로 지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거기에 더한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에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호주에 있어 독일산 무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은 단 한 가지의 단점도 없는 전방위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귀신같이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조건을 맞춰버리죠. 독일의 될 대로 되라 시계 태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 추월로 인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상대 국가에 최적화하여 어떻게든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전혀 사용해 본 적도 할 능력도 없으므로 독일의 방산 산업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이 독일의 방산 산업의 파일을 빼앗아오는 속도를 고려해 보건대 이 정도 속도라면 독일은 10년 내에 완전히 방산 최강국의 타이틀을 한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산업을 완전히 주무르며 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즉, 한국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인구수 5천만 명의 작은 국가임에도 1인당 GDP는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작은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손가락만 빠는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겠죠. 저는 참모의 주장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선진적인 국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한국의 우수한 모습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 한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는 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듯 단기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행은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동생 마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공항 그 자체로 하나의 교통의 요충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원래 공항이라 하면 그저 외딴 곳에 활주로 하나만 덜렁 놓여 있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교통수단도 기대할 수 없어서 공항 밖은 외국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사기꾼 택시기사들만이 즐비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는 초고속 기차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그리고 지하철과 정찰제 택시까지 정말 교통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거점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독일 공항에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커녕 외국인을 털어먹기 위해 작정하고 입을 맞춘 사기꾼 택시 기사들만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고 저는 인천공항의 버스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교통 인프라인데요. 물류 인프라야말로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물류 인프라를 위한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국가였고 저는 어떻게 인력을 수출하던 나라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나 발전할 수가 있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숙소에 짐을 놓았고 마리가 미리 알아봤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입장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실소를 터뜨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를 응대해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식당 안에는 주방에 인원을 제외한다면 직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교양 없는 행위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실수도 잠시 마리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가 멋대로 테이블에 앉더니 이내 테이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웬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동생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자신이 한국은 독일보다 뛰어난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한국은 이미 무인 시스템이 상용화된 국가고 독일처럼 모든 것을 일일이 사람이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은 진작에 벗어버린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체 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니 한국은 정말로 충격적인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더군요. 한국의 음식점은 별도의 응대 직원이 필요 없도록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이 키오스크는 다국어 지원은 물론이고 각 요리에 대한 설명과 영양 세부사항 그리고 원산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디지털 키오스크는 해당 요리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나 비건 및 글루텐 프리 같은 특정 시기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했기에 어쩌면 직원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했죠. 저는 이러한 독일과는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에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건이나 각종 알레르기 정보에 대한 설명이 거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지만 부끄럽게도 독일은 불친절하고 의욕 없는 직원들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도통 얻을 수가 없는데요. 직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으면 팁을 줘야만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건네고 있고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경우도 팁을 주지 않는다면 매장 내 숟가락이 부족하니 손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독일인들은 이러한 불친절한 사회 분위기에 매우 지친 상태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환상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이건 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익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팁을 제공하지 않아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서로가 이익인 최고의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마리는 주문을 하다 말고 제가 먹을 음식은 제가 직접 고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왔거든요. 아니,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게 음식 선택을 맡긴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쥔 채 허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오스크에는 AI 추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저는 독일인들이 먹고 반응이 좋았던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인들은 제육볶음과 비빔밥을 먹고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기에 저는 비빔밥을 도전하게 되었죠. 역시나 한국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제가 주문한 비빔밥은 주방에서 빠르게 조리되어
로봇 직원이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주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1시간은 걸리는 게 기본이지만 한국은 5분도 안 되어 로봇 직원이 직접 음식을 내왔고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완전식품인 비빔밥은 영양만큼이나 맛의 조화도 완벽했기에 저는 한국 식당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매우 냉정해 보인다며 반감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완벽한 연구를 하는 배려심 깊은 국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독일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에서조차 전기 콘센트를 함부로 이용했다간 곧바로 전기도둑 소리를 들으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전기요금을 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손님을 배려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고 저는 이러한 완벽한 한국에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을 인력 수출이나 하는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은 선진국이 맞아 보였고 그렇게 저는 그간의 제 한국 비하가 얼마나 아둔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저는 마리가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저 또한 한국으로 파견 가서 이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기술력이 왜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전부 거품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독일의 기술력을 쫓아오려면 30년은 이르다.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독일 정부에서 송출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하이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름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아빠가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고 아빠는 그러한 기술 강국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독일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도 없는지 멀쩡한 독일 대학교를 놔두고 한국 같은 알아주지도 않는 국가로 유학을 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제 진로가 공학 쪽인 이상 이젠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독일은 지는 해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니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거의 저를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틀린 말을 하시는 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존경스러운 아빠가 왜 자꾸만 한국행이라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한국에 대한 울분의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러한 부녀 간의 갈등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아빠가 차량을 바꾸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브랜드의 차량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이 엄청난 혼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쯤 되자 저는 아빠가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독일이야말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졌고 요즘 전 세계에서는 독일 차량을 구매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아빠는 그런 완성도 높은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한국 따위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예비 공학도로서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아빠에게 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독일산 차량을 놔두고 현대 같은 이름도 없는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죠? 나름 독일을 대표하는 기술 연구원인 아빠가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다니 정말 친구들이 보면 저희 가족이 파산을 해서 돈이 없어 한국산 차량을 샀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빠는 독일 차량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반성을 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는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이케, 그렇다면 너는 왜 한국산 차량이 독일 브랜드의 차량보다 후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너는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것 같구나. 모름지기 공학자라면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단다. 물론 독일산 내연기관 차량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내 주장은 사실이란다. 하지만 아빠가 구매한 차량을 좀 보렴. 이게 내연기관 차량처럼 보이니? 이건 전기차고 전기차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술력은 단언컨대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 독일은 한때 내연기관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지만 그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지.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기술 정체라는 악수를 만들어냈고 냉정하게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 기술력은 경쟁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기술력을 빠르게 올렸을 뿐더러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전기차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지.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더 암울한 점은 한국은 단순히 독일의 기술력을 능가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몇 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으며 그야말로 독일은 눈 떠보니 기술 후진국쯤으로 회귀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일단 한국의 고급 배터리 기술만 보더라도 독일은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기업을 필두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 한국 배터리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대기업에도 첨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 즉,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미국의 기술력조차 능가했고 미국도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한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중요 원자재 매장량이 거의 없음에도 그저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만으로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거든. 이는 방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지만 아무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한국산 배터리 성능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과 비교되며 한국인들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지.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다음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배터리라고 하지만 과연 독일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독일의 배터리 혁신은 실패했고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배터리 공급업체에 의존해 있는 게 현실이야. 특히나 독일은 저가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산 배터리는 성능도 형편없고 무엇보다 안정성 면에서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과열로 인해 폭발하기 일쑤지. 이건 한국 배터리가 사용된 전기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현대 아이오닉 5만 해도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되어 최대 614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운전자의 고질병인 주행거리 불안을 크게 줄여주었거든. 반면에 중국산 배터리는 충전 속도는 한국산에 비해 3배나 오래 걸리지만 주행거리는 한국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줄 뿐이지. 안정성은 또 어떻고? 심심하면 과열로 폭발하는 중국산 배터리와는 반대로 한국산 배터리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열 관리를 통해 안전을 우선시하여 과열이나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거든. 실제로 첨단 열 관리 기능을 갖춘 현대 코나 EV는 미국에서 진행된 안전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 그야말로 한국은 이제 기존의 기술 강국의 훈장을 쥐고 있던 독일의 손에서 훈장을 완전히 빼앗고 자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기술 강국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거야. 그리고 언젠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면 한국은 그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함으로써 그 즉시 유럽 전체를 먹고 미국과도 견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겠지. 하지만 한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러한 대성공에도 절대로 안주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특유의 천재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지. 한국의 이러한 저력을 보면 꼭 예전의 독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독일 또한 기술력 발전을 모토로 삼아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거든. 그러나 그러한 혁신은 정체되었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거야. 하이케, 너라면 이런 독일산 전기차를 구매하겠어?
독일산 차량은 이제 더 이상 100% 독일인들이 만든 게 아닌 차를 뜯어보면 중국산 부품이 태반으로 이젠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 그러니 하이케, 내가 진정으로 훌륭한 공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젠 현실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단다. 독일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거든. 아빠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엮이면 안 좋은 일들만이 벌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독일이 그런 중국과 엮이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배터리 등의 기술력은 분명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독일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면 될 문제 아니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으실 뿐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하이케, 안타깝게도 독일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잠식당하고 있어. 잘 봐.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양방향 충전 및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첨단 스마트 기능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지. 반면에 한국 전기차는 이러한 양방향 충전이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현대와 기아 전기차는 이미 V2L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이 외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거든. 그러나 독일 전기차에는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은 AI 분야에서 막대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로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브랜드들은 AI 기반 운전자 지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기본적인 AI 기술조차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정체야말로 독일 브랜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 줄 아니?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직 통합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했고 자체 배터리 및 부품 생산을 통해 효율적인 조립 공정을 구축해냈다는 거야. 즉, 한국은 이러한 효율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고품질의 기능의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일례로 현대 아이오닉 5는 경쟁 모델인 아우디 Q4 이트론보다 $10,000나 저렴하지만 성능이나 기능은 현대 쪽이 압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아우디를 구매하겠어? 만약 어떤 가게에서 카카오가 듬뿍 들어간 초콜릿을 $1에 판매하는데 옆 가게에서는 중국산 인공색소와 설탕만이 잔뜩 들어간 저질 초콜릿을 $2에 판매한다고 생각해봐. 하이케, 너는 어느 가게에서 초콜릿을 구매할 거야?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 결국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고만 있던 독일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노력을 해온 한국에 완전히 짓눌리게 되었다는 거야. 이쯤 되자 저는 더 이상 아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건 자존심만이 되어 반박을 위한 반박만을 할 뿐이었죠. 아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초콜릿을 비교하는 것도 전혀 맞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한국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는 그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 수준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둘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독일은 수십 년간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고 소비자들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독일 브랜드를 신뢰할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냉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시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이케,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건 어렵지만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란다. 한국 브랜드는 모든 부품과 기술력을 자체 개발하지만 독일 전기차는 기술력이 없어서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잖니? 결국 한국 브랜드는 신뢰성과 높은 재판매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기존의 독일의 자리를 꿰찬 지 오래란다. 그러나 독일은 지속적인 중국산 부품의 폭발 사고로 인해 내연기관으로 얻은 이미지를 전부 다 깎아먹고 독일 브랜드 하면 연상되는 게 중국일 정도로 처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 즉, 한국 브랜드는 독일 브랜드의 파워를 넘은 지 오래고 이게 바로 아빠가 한국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한 이유란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아무리 보수적이고 독일 브랜드만을 구매하는 독일인들일지라도 5년 내로 한국산 브랜드의 압도적인 면모에 결국 고개를 돌릴 것이고 독일 고속도로는 전부 한국산 차량들로 채워지게 될 거야. 기술력은 애국심을 이기거든. 실제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독일인들은 아직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독일 내의 한국산 차량 점유율이 낮아 보이는 거지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현대 코나, 기아, 니로와 같은 한국 전기차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대 아이오닉5도 폭스바겐 전기차 모델을 압도하고 있거든. 자동차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독일이 이 정도인데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니? 이제 한국에겐 고공행진만이 남아있는 셈이고 아빠는 이 나라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상상조차 안 된단다.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늙어빠진 독일의 인생을 베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반드시 한국 유학을 떠날 것을 강요했는데요. 결국 저는 그런 아빠에게 학을 떼며 도망쳐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이 잘하는 분야는 전기차 분야뿐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기차만을 고집하며 자꾸만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정부 대변인의 연설을 송출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 제재에 동참하길 원하므로 독일은 더 이상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독일은 중국산 저렴한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잃어서 전기차 등의 각종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이제라도 한국의 연구개발 모델을 따라해서 한국에 내준 기술 강국의 지위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믿기지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명백히 독일의 기술력이 한국의 진작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었기에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다니 저는 그간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저는 패닉에 빠져 돌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파악하는 거였죠. 사실 저는 독일인으로서 기술 강국의 지위를 빼앗겼다는 데서 나오는 열등감에 돌연 한국행을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아 한국의 열등한 면모를 포착하겠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며 한국행을 강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뚱한 표정을 지으며 공항을 이리저리 살펴볼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던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공항 부스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여행의 편의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 어떠한 보증금도 없이 스마트폰을 대여해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인 행보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이건 미친 짓이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하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사실 이러한 임대폰 서비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으나 단 한 명도 임대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기능이 거의 없는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마트폰으로는 한국을 100% 온전히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각종 예약, GPS를 통한 미화 추적, 건강관리 등 삶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을 처리하므로 고성능의 스마트폰이 필수죠. 지금 보니까 당신의 스마트폰도 저가형 모델 같은데 원하신다면 임대 스마트폰을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보증금을 맡기지도 않았음에도 이러한 삼성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훔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행 만족도를 위해 스마트폰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의 놀라운 배려심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객 배려야말로 한국 브랜드들이 이윤 추구와 비용 절감에만 미쳐있는 독일 브랜드를 짓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었죠. 아마 이번에 한국의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체험한 외국인들은 다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익숙한 삼성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삼성 스마트폰을 대여하게 되었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가난해진 독일인들은 그저 저가형 스마트폰만을 구매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기술 강국 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급형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니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시민의식도 훌륭한 국가면
이런 배짱 좋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려운 점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대여받은 임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공항택시 호출 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앱을 통해 외국인 전용 택시까지 호출할 수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흥미로운 기능을 한번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운명처럼 제게 배정된 자동차는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 전기차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택시조차 비싼 전기차로 운행할 정도면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인 건가 싶어 당황하면서도 아무튼 이건 한국 전기차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한국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기차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좌석에는 별도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스크린은 실시간 GPS 기능을 지원하여 거쳐가는 지역의 명소나 안전 팁에 대한 자세한 여행 가이드를 제공했는데요. 심지어 이 전자 스크린은 AI 시스템을 통해 도착지 근처의 행사 일정을 소개해준다거나 독일인들은 어떤 곳을 주로 방문하는지 등을 알려주며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전자 스크린을 통해 얻은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분명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문제없이 정보를 전송받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 택시가 귀신이라도 들린 택시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한국인 택시 기사는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정보를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외국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의 공항 택시는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휴대폰 충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차량에서는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없나 본데 한국은 택시부터 해서 웬만한 대중교통에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듯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서나 공급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독일에서는 이러한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조차 잘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기가 막힌 모습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저는 전자 스크린을 조작하며 택시 실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 음악 등을 설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외국인 택시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기능으로 한국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점차 모든 택시에 이러한 승객 맞춤 기능을 확대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독일에서는 비싼 택시 요금에 비해 서비스는 무척이나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시 기사들은 승객들을 태우고도 멋대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며 저질스러운 행동을 일삼고 있거든요.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그건 전부 난민 출신 택시기사의 만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저는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이 그 정도로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의 최첨단 택시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능들을 구경했고 이러한 택시의 기능 중에는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경치 좋은 경로를 선택하거나 이동 중에 랜드마크를 들를 수 있는 옵션까지 존재하더라고요. 이러한 기능은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주행거리를 가져가면서 택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승객 입장에서는 더욱 만족스러운 여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천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아빠와 더불어 독일 정부 대변인까지 나서 한국을 극찬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갑자기 택시 내부에서는 소름 돋는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설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독일 차량처럼 갑자기 제멋대로 차량이 터지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택시는 차량 내부에 AI 기반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 움직임이나 자세 및 표정을 모니터링하여 피로나 주의산만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차량은 실시간 알림을 울리며 경고하거나 혹은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 위기에 빠진 운전자 대신 차량을 운전합니다. 당연히
저는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문제가 있어 자세가 잠시 불안정했고 그래서 알림이 울린 것 같네요.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하는 말도 안 되는 국가였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를 구원할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던 건지 저는 이런 기술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차량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인프라마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고속도로는 타이어 소음을 줄여주는 소재가 주입된 소음 감소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기에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던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니 고속도로 인프라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소음 감소 도로는커녕 군데군데 구멍이 난 아스팔트가 보수 없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관대한 도로에서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독일을 압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한국의 AI 기반 감시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웬 고속도로 한복판에 드론이 날아다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벙찌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속도로 드론은 사고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교통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택시 기사는 이러한 드론이야말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늘 새 것처럼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내비쳤죠. 심지어 이러한 드론은 인적이 드문 고위험 도로에서의 고장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출동하며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이 묶일 경우 우선적으로 필수 물품을 전달하거나 주변 지역을 밝히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이젠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살면서 처음으로 제 조국인 독일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죠. 독일인인 제가 한국을 얕잡아 봤던 건 그야말로 주제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이었거든요. 이 택시는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해서 건설 구역이나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구역, 그리고 악천후와 같은 도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인식했고 결국 택시는 근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최적의 경로로 우회하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법 같은 여정을 직접 경험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을 진작에 뛰어넘었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빠의 한국 유학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한국은 분명 압도적인 선진국이었고 이런 나라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독일 기술산업처럼 함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